김예윤 중령은 새벽 5시에 눈을 떴다. 수십 년 군 생활이 몸에 새겨놓은 습관은 알람보다 정확했다. 침상에서 천천히 몸을 일으킨 그녀는 어두운 방 안에서 조용히 제식용 군복을 꺼내 입었다. 한치의 주름도 용납하지 않는 군복을 다림질하던 손끝은 여전히 섬세하고 조용한 숨결엔 단단한 결심이 실려 있었다. 거울 앞에 서서 옷깃을 바로 세우며 잠시 멈췄다. 유리 너머로 보이는 중년의 얼굴. 눈가에 자리 잡은 주름 사이로 짧고 날카로운 눈빛이 번뜩였다. 여군 최초 심리전담관으로 수십 명의 병사들을 구해온 그녀였지만 오늘만큼은 가슴이 이상하게 답답했다. 그녀는 깊은 숨을 들이쉬었다. 군복의 주머니를 살짝 눌렀다. 거기엔 얇은 접이식 사진 한 장이 들어있었다. 3살 무렵 아이가 해맑게 웃고 있는 사진이었다. 군복에 앉은 먼지보다도 가벼운 그 사진이 오늘따라 유난히 무겁게 느껴졌다. 감정은 뒤로 하고 군인이 먼저다. 그 다짐 하나만으로 수많은 위기를 견뎌왔지만 어쩐지 오늘은 그 말조차 자꾸 흐려지는 것 같았다. 오전 9시 김혜윤은 상담관으로 새로 배치된 사단 13중대에 도착했다. 생활관 뒤편에 마련된 좁은 상담실, 철제 책상과 투명 아크릴판으로 구성된 조촐한 공간, 침대 시트를 펴는 손놀림처럼 모든 게 익숙했다. 병사들이 줄지어 서류를 들고 문 앞에 줄을 섰고 중대장이 그녀를 안내하며 무표정한 얼굴로 짧게 인사를 건넸다. 그 순간 병사들의 시선이 일제히 그녀에게 향했다. 그 가운데 한 병사의 얼굴이 유독 눈에 들어왔다. 까무잡잡한 피부에 흐트러진 앞머리, 표정 하나 없는 눈빛. 하지만 그 눈빛엔 뭔가 설명할 수 없는 나지금이 담겨 있었다. 무언가 오래된 기억이 그녀의 심장을 건드렸다. 눈길을 피하려 했지만 자꾸 시선이 그 아이에게 닿았다. 얼굴에 선이 닮아 있었다. 턱의 모양, 눈매의 흐름, 어깨의 비틀림까지. 마치 그토록 잊으려 했던, 아니 잊을 수 없었던 그 아이의 모습이 겹쳐졌다. 심장이 서서히 속도를 높였다. 손에 쥔 볼펜이 미세하게 흔들렸다. 그녀는 애써 고개를 돌렸다. 설마일 거라고. 이건 직업병일 뿐이라며 스스로를 다그쳤다. 오전 첫 상담 대상은 서민우 일병. 수척한 얼굴과 파인 눈 밑, 말라붙은 입술. 의자에 앉자마자 그는 시선을 바닥에 고정시켰다. 김혜윤은 조용히 질문지를 꺼내며 조율하듯 입을 열었다. 언제부터인지, 왜 그런 감정이 드는지, 누구와의 갈등이 있었는지. 처음엔 대답이 없었다. 고요한 정적인 몇 초, 몇 분처럼 길게 흘렀다. 그러다 민우가 입을 열었다. 목소리는 낮았고 갈라져 있었다. 그는 어젯밤 목을 맨 줄을 끄는 사람이 있었다고 말했다. 자신이 끝내려고 했던 순간 누군가가 방 안으로 뛰어들었고 자기 얼굴에 손을 얹고 말도 없이 꼭 안았다고 했다. 그 목소리엔 혼란과 고마움이 뒤섞여 있었다. 그 병사가 없었다면 지금 여기에 없었을 거라고 민우는 더듬더듬 고백했다. 그 말을 들은 김혜윤은 숨을 삼켰다. 눈꺼풀이 서서히 무거워졌다. 누군지 기억하느냐는 물음에 민우는 작게 대답했다. 김태아, 이등병이요. 순간 공기마저 얼어붙었다. 몸속을 훑고 지나가는 전류처럼 온몸이 찌릿하게 굳었다. 입술이 마르고 손끝이 얼어붙었다. 그 이름은 오래전 품에서 떠나보낸 자신이 낳은 아들의 이름이었다. 김혜윤은 조용히 상담 노트를 덮었다. 속이 뒤틀렸다. 기억 저편에서 멈춰 있었던 아이의 이름이 지금 이 순간 군 상담일지 위에 현실처럼 찍혀버렸다. 그녀는 서둘러 생활반 인명부를 찾았다. 그곳엔 분명히 김태아 이등병 3생활반이라 적혀 있었다. 단 한 줄, 단 한 문장. 하지만 그 문장은 그녀의 세계를 완전히 흔들었다. 그 아이가 있었다. 바로 이곳에. 자신의 눈앞을 스쳐 지나간 바로 그 병사. 그 아이가 맞았다. 숨이 막히고 머리가 어지러웠다. 하지만 김혜윤은 군인이다. 감정보다 임무가 앞서는 위치. 아무렇지 않은 척 평정심을 유지한 채 일어섰다. 중대장에게 태아의 상담 여부를 물었다. 중대장은 별 생각 없이 대답했다. 전날 자해 사건과 관련해 병사 하나가 대신 맞았는데 지금 의무실에 있다고. 얼굴이 피투성이가 될 만큼 맞았다고. 그 말을 들은 순간
모든 소리가 무너졌다. 귀에서 맥박 소리만 요동쳤고 걸음을 옮기려는 다리는 떨려왔다. 병실 문을 향해 걷는 발걸음은 무거웠고 그걸 감추려 어깨를 더 곧게 세웠다. 한 발 한 발 계급의 무게를 얹은 걸음. 하지만 그날의 그녀는 군인이 아니었다. 그저 누군가의 아들을 찾아가는 엄마였다. 의무실 복도는 숨막힐 만큼 조용했다. 형광등의 백색 불빛이 벽을 타고 무표정하게 퍼졌고 알코올 냄새가 바닥 틈 사이를 타고 올라왔다. 김혜윤 중령은 조용히 걸었다. 하지만 그녀의 심장은 이미 전력 질주를 시작하고 있었다. 손등에 핏기가 가시고 오른손은 왼쪽 가슴 위에 살며시 얹혀 있었다. 뛰는 심장이 손끝을 밀어냈다. 군인의 걸음은 흔들리면 안 되지만 지금 그녀의 발끝은 땅을 딛지 못하고 있었다. 문 앞에서 발이 멈췄다. 의무실 문엔 작게 진료 중이라는 편말이 붙어 있었다. 그 아래 비닐 커튼 너머로 희미하게 누워있는 병사의 형체가 보였다. 멀리서도 확인할 수 있었다. 그건 그녀가 두 눈 감고도 알아볼 수 있는 어릴 적 안아주던 그 등, 밤마다 감싸 안고 재웠던 그 손, 그리고 지금 붕대를 감은 얼굴. 김태아, 이등병. 상태는 어때요? 김혜윤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낮고 조용했다. 그녀 자신도 그것이 들키지 않으려는 마지막 자존심인 걸 알고 있었다. 간호장교는 깜짝 놀라 고개를 들었다. 예, 중령님. 얼굴에 타박상이 심합니다. 광대뼈와 턱 주변에 멍이 깊고 왼쪽 광대는 실금 가능성 있어서 내일 정밀검사 예정입니다. 그녀는 고개만 끄덕였다. 눈동자는 꼼짝도 하지 않았다. 그 병실 안 창백한 아이만 응시하고 있었다. 정신은 있어요? 조금 전에 깼습니다. 조용히 들어가도 되죠? 네, 물론입니다. 김혜윤은 천천히 커튼을 젖혔다. 기계음이 작게 들렸고 링거액이 천천히 떨어지는 소리가 마음을 더 쪼갰다. 침대 위엔 그녀의 아들 김태아가 누워 있었다. 하지만 그의 얼굴은 이미 아들이라는 이름을 지우고 있었다. 붕대에 가려진 볼, 피멍으로 부은 입술, 깨진 눈가 위엔 흰거즈가 붙어 있었다. 그녀는 침대 옆 의자에 조용히 앉았다. 말없이 숨조차 아끼듯 아이를 바라보았다. 태아는 천천히 눈을 떴다. 눈꺼풀이 천근처럼 무거웠지만 눈이 마주쳤을 때 잠깐 그의 눈동자가 떨렸다. 하지만 이내 아이는 시선을 돌렸다. 무표정한 얼굴이었다. 자신을 앞에 두고 앉은 이가 어머니임을 알았는지 아니면 모른 척한 건지 그녀는 묻지 않았다. 많이 아프지? 그녀는 조용히 말을 꺼냈다. 장교로서도 아니고 상담관으로서도 아니고 그냥 처음으로 엄마의 목소리로 말을 건넸다. 태아는 대답하지 않았다. 그저 시선을 창문 쪽으로 돌려 의무실 창밖으로 나뭇가지 흔들리는 소리를 듣는 척했다. 입대한 거 왜 말 안 했니? 그녀의 목소리는 낮게 흔들렸고 손끝은 천천히 침대 시트를 쥐고 있었다. 군복 위로 손바닥에 핏줄이 툭 튀어나왔다. 이곳까지 왔으면 최소한 내가 있다는 건 말해줄 수 있었잖아. 태아가 조용히 입술을 달싹였다. 말해봤자 엄마잖아. 한마디가 심장을 내려앉혔다. 그 말엔 분노도 원망도 담겨있지 않았다. 그저 체념, 엄마잖아라는 한 문장은 그래도 당신은 군인이니까라는 뜻이었다. 김혜윤은 그 말 앞에서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세상의 어떤 지휘력도, 명령도, 보고 체계도 그 한마디 앞에선 무력했다. 태아는 다시 눈을 감았다. 그 순간 그녀는 자리에서 살짝 몸을 기울였다. 붕대 너머 아이의 손을 조용히 잡았다. 너 어릴 때 감기 걸리고 울던 밤 기억나? 그때 내가 너한테 했던 말 혹시 기억하니? 손끝에 미세한 떨림이 전해졌지만 아이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다. 내가 그때 그랬지. 엄마는 너 아프면 같이 아프다. 그게 지금도 그대로야. 태아야, 지금 내 얼굴 보는데 엄마 숨이 안 쉬어져. 그녀는 천천히 고개를 숙였다. 이제야 눈물이 떨어졌다. 숨죽인 오열, 소리 없이 흘러내리는 눈물, 군복이 젖는 줄도 모르고 자신이 지금 어디 앉아 있는지도 잊은 채로 그녀는 그냥 엄마로 울고 있었다. 엄마라는 말 한 번만 불러주면 안 되겠니? 그 한마디만 지금 듣고 싶어.
아이는 감은 눈을 천천히 떴다. 하지만 끝내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저 그녀의 손을 조용히, 아주 천천히 조금 더 꼭 잡았을 뿐이었다. 의무실을 나온 김혜윤 중령은 조용히 정복상의를 다시 여몄다. 눈가에 살짝 번졌던 울음 자국은 이미 닦여 있었고 표정은 언제 그랬냐는 듯 단단했다. 하지만 그 단단함은 위태로웠다. 속을 끓는 물로 채운 유리잔처럼 조금만 건드려도 깨져버릴 것 같은 위태로운 고요. 복도 끝에서 기다리고 있던 간호장교가 조심스럽게 다가왔다. 중령님, 방금 다녀가신 병사, 그 친구, 사실 처음이 아닙니다. 혜윤은 고개를 돌렸다. 무슨 말이죠? 2달 전에도요. 같은 생활반 애가 가슴팍 멍들어서 실려왔거든요. 그때도 자해 시도 말렸다고 했어요. 그 아이도 김태하였습니다. 숨이 턱 막히는 기분이었다. 의무기록부는 서류상 이상 없었다. 단순한 사고, 경미한 구타 흔적, 그리고 변명처럼 적힌 보고서. 그녀는 고개를 끄덕이고 돌아섰다. 더 이상은 여기서 들을 수 없다는 듯. 하지만 그걸로 끝날 수 없었다. 생활반을 찾은 건 그날 오후였다. 생활관 안은 마치 조용히 조율된 피아노 소리처럼 고요했다. 말 한마디, 움직임 하나조차 조심스러운 공기. 생활반장, 김태하 이등병에 대한 동반심리 기록 보고받고 싶습니다. 생활반장은 순간 당황한 표정을 지었다. 서류 뭉치를 뒤적이다 서툴게 꺼낸 종이 한 장을 내밀었다. 정기 보고 기준으로는 이상 없습니다. 혜윤은 눈을 가늘게 뜨고 보고서를 내려다봤다. 형식적인 단어들. 정상, 특이사항 없음, 건강 양호. 마치 사람을 보지 않은 채 작성된 리포트처럼. 지난 2달간 아무 이상 없었다는 겁니까? 네, 중령님. 그 좀 조용한 친구긴 하지만 특별히 문제를 보인 적은 없습니다. 그 순간 혜윤은 단호하게 말했다. 생활반 내 CCTV 기록 요청하겠습니다. 참생활반 전체 열람 권한 지금 바로 승인 요청하세요. 생활반장은 주춤하며 대답했다. 그건 상급 지휘관 결재가 필요한데 사단장 지시 없이는 민감합니다. 저는 군 심리전담관입니다. 자해 시도 미타 병사 피해가 확인된 상태에서 기록 열람은 제 권한입니다. 목소리는 흔들리지 않았지만 생활반장의 눈빛이 차가워졌다. 중령님, 이런 말씀 드리기 뭐하지만 태아 이등병이 누구 아드신지 사람들 다 눈치챘습니다. 그 말에 혜윤의 심장이 한 박자 늦게 뛰었다. 지금 그게 무슨 뜻입니까? 생활반장은 조용히 주변을 둘러봤다. 생활반 문은 닫혔고 안엔 둘뿐이었다. 처음엔 몰랐습니다. 그냥 뭐 얼굴 닮았다고 누가 장난처럼 말했죠. 근데요. 태아 그 친구가 누구랑도 어울리지 않는 이유, 가끔 상담실 앞에서 머뭇거리는 이유, 지금 보니까 다 이해돼요. 그의 목소리는 낮고 조심스러웠다. 하지만 동시에 묘하게 날카로웠다. 지금 이 일 더 파시면 중령님도 다치십니다. 혜윤은 무표정하게 그를 바라봤다. 눈빛은 한치도 흐트러지지 않았다. 그게 협박인가요? 아닙니다. 그냥 경고입니다. 사단장도 지휘계통도 다 알고 있습니다. 사건은 조용히 지나가야 한다는 거. 군이라는 조직은 가끔 진실보다 질서가 우선이라서요. 혜윤은 입술을 꼭 다물었다. 몇 초간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러다 천천히 입을 열었다. 전 엄마입니다. 그 말은 낮고 작았다. 하지만 그 어느 명령보다 강했다. 이 조직이 진실을 덮더라도 전 그 아이를 못 덮습니다. 아파도 깨져도 그 애는 제 심장이니까요. 그녀는 조용히 돌아섰다. 분화가 복도 바닥을 울리며 천천히 멀어졌다. 그 걸음은 흔들리지 않았다. 엄마로서의 본능이 군인의 의무를 이긴 순간이었다. 사단본부 회의실. 넓고 반듯한 공간엔 스피커를 타고 울리는 공기 소리마저 날카롭게 들렸다. 회의실 정면, 태극기 옆에 걸린 전역한 장군의 사진이 그녀를 내려다보는 듯했다. 김혜윤 중령은 상석에서 2번째 줄에 조용히 앉아 있었다. 문이 열리고 검은 정복을 입은 한 남자가 들어섰다. 노현석 대령이었다. 그는 묵직한 걸음으로 자리에 앉으며 짧게 고개를 끄덕였다. 긴장된 공기가 그와 함께 방 안으로 밀려들었다. 탁상 위에 놓인 회의 자료엔 이렇게 적혀 있었다. 최근 발생한 병역 내 자해 시도 및 심리 사고 보고,
하지만 김혜윤은 알고 있었다. 그 문서엔 단 한 줄도 아들의 이름은 들어가지 않았다는 걸. 노현석 대령이 문서를 넘기며 먼저 입을 열었다. 김중령, 이번 사안 감정 개입 없으시길 바랍니다. 차분한 목소리였다. 하지만 그 속엔 묘하게 날이 서 있었다. 김혜윤은 눈을 들지 않았다. 조용히 서류를 펼치며 말했다. 감정으로 접근할 생각 없습니다. 보고서는 감정보다 먼저 진실이 있어야 하니까요. 그 말에 노현석은 미세하게 미간을 찌푸렸다. 그는 눈앞의 여군 중령이 자신과 조직을 어디까지 시험할 것인지 궁금해졌다. 태아 이등병 병사 명단에 빠져 있더군요. 노현석은 손가락으로 책상 위를 두드렸다. 작은 탁, 탁, 탁 소리가 점점 귓가를 조였다. 그 병사 이미 진술을 거부했습니다. 공식 조사 요구도 없었고 자혜 씨도 병사 역시 진정서를 철회했어요. 사건 종결 보고가 맞습니다. 김혜윤은 서류를 덮고 고개를 들었다. 그 눈빛엔 더 이상 흔들림이 없었다. 그 진정서는 강요된 겁니다. 노현석의 손가락이 멈췄다. 증거는요? 제가 본 그 아이의 얼굴, 그게 전부입니다. 그 순간 둘 사이 공기가 갈라졌다. 말은 없었지만 수많은 판단과 계산이 동시에 튕겨나왔다. 노현석은 조용히 물었다. 김중령, 지금 그 병사가 당신 아들이란 사실 인정하십니까? 정적이 길게 이어졌다. 숨소리 하나 없이 단지 서로의 눈빛만이 서서히 팽팽하게 맞섰다. 그러다 그녀가 말했다. 그 아이는 군복을 입은 병사가 아니라 제 심장입니다. 탁자 아래 그녀의 손이 조용히 떨리고 있었다. 그러나 목소리는 미동도 없이 곧게 이어졌다. 그 애가 여기서 부서지면 당신들은 편히 잠들 수 있습니까? 노현석은 입술을 굳게 다물었다. 대답을 하지 않았다. 하지만 눈빛엔 처음 보는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다. 그녀는 다시 입을 열었다. 내가 군인으로 살아온 시간은 모두 이 아이 같은 병사들 때문이었습니다. 그 아이들이 살아서 돌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게 이 계급장이 감당해야 할 이유였고요. 노현석은 한참 동안 침묵하더니 조용히 고개를 숙였다. 그는 마치 외투 속에 숨은 듯 말을 꺼냈다. 김중령, 이 조직은 때로는 진실보다 질서를 먼저 선택합니다. 왜냐하면 진실은 항상 누군가를 무너뜨리니까요. 그녀는 대답하지 않았다. 그저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나며 말했다. 그 무너지는 사람이 제 아들이라면 질서는 제가 무너뜨리겠습니다. 노현석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하지만 그날 회의실을 나서는 그녀의 뒷모습을 그는 끝까지 바라보고 있었다. 사단장실 문 앞, 김혜윤 중령은 잠시 멈춰섰다. 문 앞의 대기 공간에는 커피 향기조차 감히 퍼지지 못할 만큼 무거운 정적이 감돌고 있었다. 문을 두드리는 손이 작게 떨렸다. 아니, 떨림이라기보단 결의에 가까운 정리된 감정. 자신이 무슨 대답을 들을지 알면서도 걸어야 할 걸음이란 걸 너무 잘 알고 있는 사람의 손. 들어오시죠. 도어락이 열리자 차가운 회색빛의 사무실이 그녀를 삼켰다. 책상 넘어 앉은 백지원 준장. 나이보다 젊어 보이는 얼굴이었지만 눈빛엔 오랜 현장과 조직 생활이 만든 노련한 냉정함이 고스란히 깃들어 있었다. 앉으시죠. 김중령. 김혜윤은 말없이 경례를 올리고 조용히 앉았다. 백지원은 한 장의 서류를 책상 위에 꺼내 펼쳐 보였다. 최근 병역 내 심리위기 보고 사단 13중대 김태아, 이등병, 자혜 씨도 병사 보호 중 구타 피해, 공식 진술 없음, 사건 종결 예정, 심리 관찰, 대상 제외, 특이사항 없음. 보고서의 글자들은 사실보다도 더 차갑고 건조했다. 이 보고서에 문제가 있습니까? 백지원의 목소리는 낮고 정제되어 있었지만 문장의 끝 더미가 사각사각 뼛속을 긁는 것 같았다. 김혜윤은 고개를 들었다. 그 눈빛엔 물기가 없었다. 단단하고 투명했다. 문제 없습니다. 거짓입니다. 백지원의 입꼬리가 살짝 올라갔다. 그는 펜을 천천히 책상 위에 굴리며 말했다. 중령, 그 병사가 당신 아들이라는 사실, 이 보고서에는 빠져 있습니다. 개인적 정보는 보고서에 포함될 사안이 아닙니다. 그건 맞습니다. 하지만 말이죠. 백지원은 얼굴을 살짝 앞으로 기울이며
눈을 가늘게 떴다. 그 아들이 부상당한 그날, 의무실 옆 CCTV에 찍힌 장교, 정복을 입은 채 눈가를 닦으며 앉아있는 모습, 그게 당신이 맞습니까? 김혜윤은 한치 흔들림 없는 목소리로 말했다. 맞습니다. 백지원은 처음으로 펜을 멈췄다. 그래서 말입니다. 김중령, 당신은 지금 군인입니까? 아니면 어머니입니까? 공기 속이 얼음처럼 굳었다. 단순한 질문 같았지만 그 질문은 이 조직 내에서 선언문이었다. 어느 쪽이든 대답하는 순간 나머지 절반은 잃게 되는 질문. 김혜윤은 숨을 고르며 조용히 입을 열었다. 전 지금까지 군인으로 살았습니다. 군복 입고 아들 곁에 가서도 단 한 번 엄마라고 불러달란 말밖에 못했습니다. 눈빛이 잠시 흔들렸다. 그러나 그 순간을 지나자 다시 강해졌다. 하지만 그 아이가 맞는 말 하나 했습니다. 엄마잖아. 그래서 이제는 그 말을 받아들이기로 했습니다. 백지원의 얼굴에 섬세한 균열이 일었다. 이건 보고 체계를 무시한 감정적 판단입니다. 그 감정이 한 병사의 생명을 살릴 수 있다면 기꺼이 어기겠습니다. 침묵, 서로의 눈빛이 부딪혔다. 백지원은 천천히 의자의 등을 기댔다. 그의 눈동자는 더 깊어진 어둠을 품고 있었다. 보고, 누락, 체계 위반, 심리 기록 무단 열람. 이 모든 건 징계 사유입니다. 그리고 군 경력의 마지막이 될 수도 있어요. 김혜윤은 미동도 하지 않았다. 알고 있습니다. 그녀는 천천히 일어서며 조용히 말했다. 그 아이, 제가 지키겠습니다. 계급장 내려놓고라도요. 그녀가 사무실 문을 나서는 순간 백지원 준장은 처음으로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의 손 아래 펜이 멈춘 자리엔 잔뜩 눌린 잉크 자국이 선명하게 남아 있었다. 육부 대답하지 않아도 괜찮아, 난 그냥 알고 싶었을 뿐이야. 비공식 면담 요청서를 낸 그날 오후, 김혜윤 중령은 상담실에 조용히 앉아 병사 하나를 기다리고 있었다. 태아와 같은 생활반에 있던 이상훈 병장. 태아가 폭행당한 그 사건 당일 생활관에 함께 있었던 바로 그 병사. 시계를 보니 정각 3시. 문이 조심스럽게 열렸다. 깍듯한 자세로 들어온 이상훈 병장은 어딘가 눈치를 보는 듯 서 있었다. 앉으세요. 김혜윤은 사무적인 말투로 말했다. 하지만 눈빛만은 그의 손끝, 눈꺼풀 떨림, 가슴의 들숨 하나까지 놓치지 않았다. 이상훈은 말없이 의자에 앉았다. 똑바로 앉았지만 등은 벽 쪽으로 미세하게 기울어져 있었다. 방어적인 자세. 이상훈 병장, 당신은 김태아 이등병과 같은 생활반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날 자해 시도를 막은 병사에 대해 들었을 겁니다.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병사가 얼굴에 큰 상처를 입은 것도요? 예, 대답은 짧고 정확했다. 하지만 정작 중요한 부분, 어떻게 그 일이 벌어졌는가에 대해선 단 하나도 입을 열지 않았다. 김혜윤은 서류를 닫고 조용히 손을 깍지 껴 책상 위에 올렸다. 이상훈 병장, 혹시 무서운가요? 그는 고개를 들지 않았다. 작게 손끝을 만지작거렸다. 전 그냥 문제 안 일으키고 제 날짜에 나가고 싶을 뿐입니다. 그 한마디는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겠습니다라는 또 다른 문장이었다. 당신은 때리지 않았습니까? 그가 움찔했다. 그리고 빠르게 고개를 저었다. 저 아닙니다. 전 말렸습니다. 말렸다고요? 그런 일이 일어나는 거 알면서 못 본 척한 건 맞습니다. 하지만 직접 때린 건 저 아닙니다. 김혜윤은 고개를 숙였다. 그의 말 속에 섞인 양심의 부스러기는 어쩌면 진실보다 더 아프게 다가왔다. 전 군인이라서요. 그냥 군대라는 게 원래 다들 그렇게 좀 넘어가는 거라고. 그의 목소리는 점점 작아졌고 결국은 숨소리마저 꺼져버렸다. 김혜윤은 그를 바라봤다. 한참을 바라보다가 조용히 입을 열었다. 이상훈 병장, 그녀의 목소리는 마치 오래된 나무가 갈라지는 소리처럼 낮고 깊었다. 그 아이? 당신들보다 더 먼저 불침번 서고 청소 먼저 하고 병장들 지나갈 때마다 일어나서 인사했을 겁니다. 이상훈은 고개를 떨구었다. 눈가에 미세한 주름이 생겼다. 숨을 쉬는 것조차 조심스러워 보였다. 전 알아요. 그 아이, 자기가 누구 아들인지
아무 말도 안 했어요. 말했으면 오히려 편했을 겁니다. 특혜라도 있었겠죠. 근데 안 했어요. 그거 알고 있었습니다. 이상훈의 목소리는 거의 들리지 않을 만큼 작았다. 알았다고요? 김태아가 김혜윤 중령님의 아들이라는 거 얼핏 들었어요. 근데 그 친구는 절대 그걸 안 꺼냈어요. 오히려 들킬까봐 혼자 애쓰는 게 보였어요. 그 말에 김혜윤은 고개를 돌렸다. 눈을 마주칠 자신이 없었다. 그녀는 책상 너머를 조용히 바라보며 입을 열었다. 대답하지 않아도 괜찮아요. 난 그냥 그 아이가 얼마나 혼자였는지 그걸 알고 싶었을 뿐이에요. 한참 후 이상훈이 자리에서 일어섰다. 그는 경례도 하지 않고 조용히 문 앞에 섰다. 그녀는 등을 돌린 채 말했다. 그 친구 자해하러 뛰어든 병사 그 아이 붙잡고 울었답니다. 이상훈의 손이 문고리 위에서 멈췄다. 그 말이요. 그 아이 입에선 안 나왔어요. 대신 그 애가 쓰던 수첩에 이렇게 써 있더군요. 김혜윤은 천천히 주머니에서 작은 메모지를 꺼냈다. 그곳엔 삐뚤한 글씨로 이렇게 적혀 있었다. 누군가가 울면 엄마가 그랬듯 내가 대신 안아줘야 한다고 배웠다. 이상훈은 끝내 아무 말 없이 문을 열고 나갔다. 그 문이 닫히는 순간 김혜윤은 책상 아래로 손을 내렸다. 주먹이 아주 작게 천천히 떨리고 있었다. 7분 안 늘 엄마가 바빴다는 이유 하나로 혼자였어요. 의무실 창문 밖 오후 햇살이 유리창 너머로 부드럽게 번지고 있었다. 조용한 링거줄 아래 김태아 이등병은 침대에 반쯤 기대어 누워 있었다. 붕대 사이로 조금씩 가라앉은 멍. 하지만 얼굴보다 더 멍든 건 마음이었다. 고개를 돌려 벽에 기대자 군의관이 메모지에 남긴 처방 문구가 눈에 들어왔다. 심리적 안정 필요, 면회 자제 권장. 태아는 작게 웃었다. 안정, 면회. 그런 단어들이 이제 와서 무슨 의미가 있을까? 오래전부터 그는 누구에게도 말하지 않았다. 자신이 김혜윤 중령의 아들이라는 것을. 그리고 어릴 적부터 지금까지 그녀를 엄마라고 부르지 못했던 이유를. 플래시백, 6살 겨울. 어린 태아는 유치원 앞에서 작은 발로 쪼그려 앉아 있었다. 다른 아이들 모두가 장갑 낀 부모 손을 잡고 눈 위를 뛰어갈 때 그는 홀로 서 있었다. 주머니 속 핫팩은 이미 식었고 오른쪽 볼은 바람에 벌겋게 일어났다. 5시 반, 6시, 그리고 6시 반. 엄마는 오지 않았다. 그날은 현역 장교 김혜윤이 전국 단위 통합훈련 해상 브리핑 발표자로 뽑힌 날이었다. 그녀는 그날도 중요한 임무니까 태아는 기다릴 수 있지 라고 말했다. 그리고 태아는 정말 조용히 기다렸다. 하지만 그 기다림은 다음날 아침 유치원 교사 품에서 깬 뒤에야 끝이 났다. 엄마는 울었고 태아는 말없이 웃었다. 괜찮아. 나 안 울었어. 하지만 그날부터 그는 혼잣말처럼 스스로에게 반복했다. 난 기다릴 수 있는 사람이 돼야 해. 의무실 침대 위 태아는 천장을 본다. 눈이 마르도록 바라보며 혼잣말처럼 중얼거린다. 엄마는 늘 바빴지. 입술이 떨린다. 그 떨림은 짧은 숨처럼 이어지고 잠깐 눈을 감았다가 다시 뜬다. 난 엄마가 자랑스러웠어요. 군복 입은 거, TV에 나왔던 거, 사단장 옆에 섰던 거 다 기억나요. 목소리가 갈라진다. 근데 한 번쯤은 그런 자리에 나 대신 유치원 발표회나 와줄 순 없었어요? 눈시울이 붉어진다. 아무도 없는 방, 들어줄 사람 없는 독백이지만 그는 조심스럽게 계속 말한다. 엄마는 늘 군인이었고 난 그 엄마가 너무 멋있었어요. 그래서 나도 군인이 되면 엄마랑 같은 옷 입으면 입꼬리를 올려보려 했지만 끝내 눈물이 먼저 흘러내렸다. 그럼 나도 한 번쯤 엄마 눈에 들어올 수 있을까 싶었어요. 그 말 끝에 그는 조용히 고개를 돌렸다. 침대 옆 누군가 올려놓고 간 작은 노트, 그리고 노트 옆에 놓인 쪽지. 심리상담은 언제든 가능합니다. 김혜윤 중령. 그 이름 석자를 바라보며 태아는 오랜 시간 묻어뒀던 말 한마디를 속으로 삼켰다. 엄마, 정말 몰랐어요? 내가 그날 혼자 기다렸던 거, 아무도 안 안아준 거,
눈물이 베개를 적셨다. 하지만 입술은 꾹 닫힌 채 그는 결국 그 말 한마디를 꺼내지 못한 채 다시 눈을 감았다. 야간 브리핑이 끝난 뒤 지휘동 3층 심리전담관 회의실 불은 여전히 꺼지지 않았다. 늦은 시각 문이 2번 노크됐다. 들어오십시오. 짧은 말. 문이 열리고 정복상의 단추 하나도 흐트러짐 없는 모습으로 노현석 대령이 들어섰다. 김혜윤은 책상 앞에 그대로 앉아 있었다. 책상 위엔 태아의 상담 노트 사본, 그리고 의무실 진료 기록 일부가 흩어져 있었다. 둘은 인사하지 않았다. 경례도 목례도 없이 그저 묵직한 공기만이 둘 사이에 있었다. 노현석이 먼저 입을 열었다. 아직 퇴근 안 하셨군요. 그녀는 대답 대신 종이 위의 사인을 멈추지 않았다. 퇴근이란 개념, 요즘 모르겠어요. 여기선 감정도 근무 시간 외 처리해야 하니까요. 짧고 날선 말. 노현석의 눈이 조용히 그녀를 읽는다. 보고 받았습니다. 오늘 이상훈 병장 면담 내용. 진술은 확보되지 않았지만 당신이 본 그 표정, 그게 증거라고 하셨죠. 그녀는 펜을 내려놓았다. 그 병사는 말은 안 했어요. 하지만 침묵도 말이 될 수 있죠. 그 아이 눈엔 말 못할 이유가 다 들어 있었습니다. 노현석은 고개를 끄덕이지도 반박하지도 않았다. 단지 조용히 서 있다가 천천히 걸음을 옮겨 의자에 앉았다. 김중령. 그의 음성은 낮고 단단했다. 그 아이 처음 부대 배치됐을 때 제가 알아봤습니다. 그녀의 눈이 처음으로 멈췄다. 그걸 지금 말하는 겁니까? 그땐 말하면 안 되는 줄 알았습니다. 노현석은 고개를 숙였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말을 이었다. 태아는 그 누구보다 조용했어요. 그리고 그 조용함이 누군가와 닮았다고 생각했죠. 누군가요? 당신입니다. 말이 끝나자 회의실 공기가 일렁였다. 혜윤의 손끝이 아주 미세하게 떨렸다. 그럼 그렇게 알고 있었으면서 왜 아무 말도 안 했죠? 그 아이는 원하지 않았어요. 당신과의 관계를 숨겼습니다. 그리고 전 그 의지를 존중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녀는 숨을 길게 내쉬었다. 그래서 폭행당한 것도 얼굴이 피범벅이 된 것도 다 알고 있었는데 지켜보기만 했다고요? 노현석의 눈빛이 흔들렸다. 그때마다 보고했습니다. 하지만 사단장 라인에서 이건 모성 개입으로 비칠 수 있다며 사건을 조용히 넘기라 했죠. 그런데 왜 아무 말도 안 했어요. 목소리가 올라간다. 그러나 그 속엔 화보다 더 깊은 울음 같은 격렬한 억눌림이 있었다. 왜요? 당신이 내 상관이면 말릴 수 있었잖아요. 그랬어야 했죠. 그게 제 실책입니다. 노현석은 고개를 숙였다. 하지만 그녀는 그 말에도 용서받을 수 없다는 눈빛으로 그를 바라봤다. 내 아들이라는 걸 알면서도 그 아이가 병사라는 이유로, 군이라는 조직의 일부라는 이유로 그걸 그냥 지켜봤다고요? 그녀는 손을 책상에 짚고 일어섰다. 목소리는 낮았지만 그 방에 있는 모든 공기를 찢을 만큼 단단했다. 내가 그 아이를 지켜보는 게 그게 죄가 되나요? 노현석은 그 말에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다. 그저 침묵, 그 침묵이 오히려 그건 죄가 될 수도 있었습니다라고 말하는 것처럼 들렸다. 회의실 문은 조용히 닫혔다. 복도로 나선 김혜윤의 걸음은 흔들렸고 계급장이 달린 가슴팍 위로 아무도 보지 못하는 눈물이 천천히 고요히 스며들고 있었다. 사단장실 회의실, 정갈한 정복 위로 계급장이 반짝이고 책상 위엔 딱 한 장의 서류가 놓여 있었다. 전출 요청 김태아, 이등병 심리 및 환경 적응 문제 사유, 신병 교육대 편성, 이관 기밀 전환 문서 보안 1등급, 백지원 준장이 말없이 서류를 손가락 끝으로 밀었다. 이건 지휘권자의 판단입니다. 병사 본인의 정신적 안정, 그리고 조직 내 갈등 최소화를 위한 조치죠. 김혜윤 중령은 그 서류를 보지 않았다. 눈길조차 주지 않았다. 당사자는 이 사실을 알고 있습니까? 아직은. 전출 발령은 오늘 18시 이후 공람 예정입니다. 그럼 아직 취소할 수 있는 단계네요. 백준장은 한숨을 쉬며 말을 이었다. 김중령, 이건 개인적 감정으로 다룰 문제가 아닙니다.
이미 상층부에도 보고가 올라간 사안이고 태아 이등병건은 더 이상 부대 안에서 언급되면 곤란합니다. 왜요? 그녀가 조용히 물었다. 왜요? 언급되면 누가 불편해집니까? 백준장은 눈을 가늘게 떴다. 한참 침묵이 흐른 뒤 조심스레 말을 이었다. 중령님도 잘 아시잖아요. 이 조직은 갈등을 해결하는 게 아니라 이동으로 조정하는 데 익숙하다는 걸. 그 말에 김혜윤의 가슴 속에서 무언가 툭 부서졌다. 그럼 그 아이의 얼굴에 난 상처는요? 그건 이동으로 지워집니까? 백준장은 시선을 피하지 않았다. 그 대신 차분하게 감정 없는 말투로 말했다. 군대는 감정으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 말은 군인으로서라면 받아들여야 할 진리였고 엄마로선 받아들일 수 없는 폭력이었다. 김혜윤은 조용히 숨을 고르며 입을 열었다. 제가 군인이 된 이유 아십니까? 백준장은 말없이 그녀를 바라봤다. 엄마가 일하던 세탁소에 불이 나고 남자들 아무도 안 들어갈 때 한 여군이 뛰어들어 어머니를 안고 나왔습니다. 그 사람이 저에겐 세상에서 가장 강한 사람이었어요. 그녀는 천천히 그러나 또렷하게 말했다. 그래서 전 군인이 되기로 했습니다. 누군가를 지킬 수 있는 사람이 되겠다고. 백준장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근데 지금 제가 지켜야 할 사람은 그때 그 세탁소보다 더 뜨거운 불 속에 있어요. 매일매일 혼자서 타들어가고 있어요. 목소리가 떨리지 않았다. 그게 오히려 더 아팠다. 전출로 끝내고 싶으신 거죠. 보고서 한 장으로 마치 그 아이가 문제였다는 듯이 백준장은 등을 의자에 기대며 한 손으로 이마를 문질렀다. 이건 감정 싸움이 아닙니다. 아니요. 이건 생존의 문제입니다. 그녀는 의자에서 일어섰다. 지금 이 문을 나가면 그 아이는 제 아들이 아니라 단지 귀찮은 케이스 하나로 옮겨지는 겁니다. 백준장은 말없이 그녀를 바라봤다. 그 아이? 당신이 아들이었어도 이렇게 쉽게 처리했을까요? 백준장은 대답하지 않았다. 그럴 리가 없죠. 그녀는 그렇게 말하고 문을 향해 돌아섰다. 그러나 문 앞에서 멈췄다. 사단장님, 저는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제 계급을 감정에 이용한 적 없습니다. 그녀는 뒤돌아보지 않았다. 그저 조용히 말했다. 하지만 오늘은 그 아이의 엄마로서 군복 입은 제 자신을 기꺼이 사용하겠습니다. 그 말과 함께 그녀가 사단장실을 나서는 순간 책상 위의 전출 서류는 조용히 바람에 흔들렸다. 하지만 사단장 백지원 준장은 그 한 장을 집어들지 못했다. 영상자료 보안실, CCTV 영상 열람을 위한 절차는 생각보다 까다로웠다. 하지만 김혜윤 중령은 이미 수일 전부터 준비를 시작했고 그날 아침 열람 요청서에 자신의 서명을 올렸다. 문을 두드리자 안에서 조용한 목소리가 들렸다. 들어오세요. 책상 앞에 앉은 젊은 장교는 통신보안 담당인 정우석 소령. 책상 위엔 보안 절차 문서와 열람 요청서 한 부가 놓여 있었다. 김 중령님 오셨습니까? 네, 정소령. 영상 자료 요청건으로 왔습니다. 그녀는 자리 앞에 서서 단도직입적으로 말했다. 정소령은 안경 너머로 조심스럽게 그녀를 바라봤다. 해당 건은 열람 대상자와 관련된 직속 지휘자 또는 군사 경찰 지휘하에만. 정소령. 그녀의 목소리가 짧게 끊겼다. 그 짧은 부름에 정소령의 말이 딱 멈췄다. 이 영상 안엔 병사 하나의 생사가 달린 문제가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병사가 지금 병원 침상 위에 있습니다. 정소령은 불편하게 목을 만졌다. 중령님께서 그 병사의 보호자이시라는 건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상부에서 이미 해당 영상 열람은 정보 필요 없음으로 기재되어 그 상부가 누구였죠? 사단장님 직속 라인 백준장 쪽에서. 그녀는 조용히 숨을 들이켰다. 그리고 의자 앞에 조용히 앉았다. 정소령, 그날 생활관 CCTV가 꺼진 시간대를 혹시 확인했습니까? 정소령은 놀란 눈으로 그녀를 쳐다봤다. 곧 당황한 듯 메모장을 꺼냈다. 17시 25분부터 17시 46분까지 약 21분간 영상 손실 구간이 있습니다. 그 시간 태아는 얼굴에 상처를 입고 의무대로 옮겨졌고요. 예, 그럼 왜 영상 손실이 발생했는지는 확인했습니까?
전원 불안정이라고 설명됐습니다. 그 전원이 왜 불안정했는지, 누가 해당 구역 점검을 나왔는지, 누가 그날 교대 근무였는지는요? 정소령은 말을 잇지 못하고 당황해하며 고개를 숙였다. 그건 아직 기록 열람 허가가 제가. 그녀는 책상 위 열람 요청서를 다시 집어들었다. 그리고 다시 천천히 내려놓으며 말했다. 정소령, 지금 이 방에 있는 건 규정도 아니고 계급도 아닙니다. 그의 시선이 그녀의 눈을 겨우 마주한다. 그녀는 아주 천천히, 그러나 확실하게 말을 잇는다. 당신은 단지 사람이 맞다고 믿는 쪽으로 서는 겁니다. 그럼 전 지금 상부의 명령을 무시하고 행동해야 합니까? 그 말에 그녀는 처음으로 고개를 숙인다. 그렇다고 말하진 않겠습니다. 그건 제 위치에서 할 말이 아니니까요. 하지만 저는 그 영상 안에 제 아이가 얼마나 무너졌는지를 직접 보고 싶습니다. 정소령은 망설였다. 손끝이 조용히 떨렸다. 제가 제 가족이었다면 저도 그랬을 겁니다. 그는 조용히 키보드를 눌렀다. 화면이 켜지고 여러 개의 영상 목록이 떠올랐다. 17시 이전부터 18시까지 교대 근무 직전 기록된 영상입니다. 이건 제가 따로 복사한 백업입니다. 사실 보안 서버엔 지워진 흔적만 남아 있었거든요. 그녀는 눈을 크게 떴다. 정말 백업한 겁니까? 제 동생도 군에 있습니다. 아직 훈련병입니다. 그 아이를 생각하며 그냥 복사해 둔 겁니다. 정소령은 말끝을 흐리며 화면을 돌려 보였다. 거기엔 생활관 안, 침대에 홀로 앉은 태아, 그리고 그의 앞에 서 있는 2명의 병사, 누군가의 팔이 그의 멱살을 잡는 장면. 그 순간 화면이 끊긴다. 정소령은 숨을 멈춘 채 말했다. 이게 마지막입니다. 그녀는 입술을 굳게 다물었다. 숨을 내쉬려 했지만 목 안쪽에서 뜨거운 울컥임이 올라왔다. 그 화면은 사실보다 더 차갑게 모든 걸 말하고 있었다. 복사본, 파일로 주시겠습니까? 정소령은 고개를 끄덕였다. 이 영상 어떤 일에 쓰이실 건가요? 그녀는 잠시 말이 없었다. 그리고 조용히 대답했다. 진실을 묻는 데 쓸 겁니다. 허락은 구하지 않을 겁니다. 사단 지휘본부 소회의실. 회의실 한켠엔 커다란 스크린이 꺼져 있고 테이블을 중심으로 각 부서 장교 6명이 앉아 있었다. 그리고 중앙 조용히 USB 하나를 쥔 채 서 있는 김혜윤 중령. 정복 상의는 평소보다 더 단정했고 그녀의 표정은 일말의 흔들림조차 없었다. 이건 생활관 CCTV에서 지워진 영상입니다. 모두의 시선이 움찔했다. 정보통신보안부, 인사운영과 작전지원단 모두 눈빛을 교환하며 말을 삼켰다. 정식 회의 안건이 아닌 사안입니다. 김중령 인사운영과장이 조심스럽게 끼어들었다. 영상 열람 절차에도 어긋날 수 있고 특히 해당 병사가 특별 신상보호 대상일 경우엔 지금 이 자리 병사의 신상을 논하자는 게 아닙니다. 그녀는 USB를 노트북에 꽂으며 단호히 말했다. 논의해야 할 건 지워진 영상 속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입니다. 스크린이 켜지고 영상이 재생되기 시작한다. 정적, 그리고 태아의 침상 앞에 선 병사들. 누군가 손을 들어 멱살을 잡는 순간 화면이 픽 하고 꺼진다. 이건 지워진 게 아니라 잘린 흔적이었다. 화면이 왜 끊기죠? 작전지원단 소령이 당황한 듯 말했다. 전원장애로 인한 손실이라고 보고된 것으로 압니다. 정말 그게 이유일까요? 김혜윤은 천천히 주변을 둘러본다. 눈빛 하나하나가 매섭고 무거웠다. 이 아이는 병상에서 말이 없습니다. 그러나 침묵 속에서 몸으로 진술하고 있습니다. 조용한 정적, 모두가 아무 말도 하지 않는다. 이 영상, 제가 불법으로 입수했다는 거 다들 아시겠죠? 그녀는 쓴웃음을 지으며 말을 이었다. 불법입니다. 절차 어겼고 지휘 체계도 무시했습니다. 인사과장이 조심스레 입을 연다. 중령님, 그런 식의 접근은 문제가 커집니다. 상부에 보고되면. 네, 압니다.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서 책임, 제가 지겠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낮지만 확실했다. 단지 이 한 장의 영상만으로도 우린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놓친 게 뭔지. 스크린이 꺼지고
회의실은 조용해졌다. 지워진 건 영상이 아닙니다. 그녀는 천천히 USB를 빼서 손에 쥔다. 지워진 건 우리가 책임을 지겠다고 했던 그 약속이고 우리 스스로가 지켜야 했던 양심입니다. 그녀가 자리로 돌아가려 할 때 정면에서 백지원 준장이 조용히 말했다. 김중령. 그녀는 멈춰선다. 그 짧은 호명은 명령이자 경고였고 동시에 묵인이었다. 지금부터 말하는 모든 건 공식 기록에 남기지 않겠다. 그 말은 이제부터 군대가 아닌 인간으로 말하겠다는 뜻이었다. 그 아이, 김태아, 이등병, 그 병사를 위해 당신은 지금 어떤 선을 넘고 있습니까? 그녀는 망설이지 않았다. 지켜야 할 사람 하나 앞에서 선이라는 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백준장은 깊은 숨을 내쉰다. 좋습니다. 일단 영상 보관은 제 선에서 맡겠습니다. 그 대신 추가 행동은 신중하게 하십시오. 그녀는 고개를 숙인다. 감사합니다. 그 말에 담긴 의미는 군인으로서의 감사가 아니라 엄마로서의 간절한 인사였다. 의무실 병동. 오후 4시, 창밖에 늦은 햇살이 바닥에 길게 드리워지고 침대 위엔 조용히 눈을 감고 있는 김태아, 이등병이 누워있다. 그 앞에 정복을 벗은 채 민무늬 셔츠 차림의 김혜윤 중령이 조용히 앉아 있었다. 계급장은 없었고 그녀의 얼굴엔 수십 년 만에 처음 드러나는 한 아이의 엄마로서의 표정이 있었다. 태아는 천천히 눈을 떴다. 그리고 시선이 맞닿자 작은 숨이 한번 가볍게 멎었다. 왔네요. 그 말은 왜 왔냐도 아니고 기다렸다도 아니었다. 그냥 감정 없는 한 줄. 김혜윤은 입술을 다물었다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응. 왔어. 잠시 침묵. 그 침묵 속에서 서로가 꺼내야 할 말은 너무 많았지만 어느 쪽도 먼저 열 수 없었다. 태아가 먼저 시선을 창밖으로 돌리며 말했다. 군복은 안 입고 오셨네요. 오늘은 중령이 아니라 엄마로 왔어. 그 말에 태아의 눈썹이 미세하게 떨렸다. 엄마요? 그는 천천히 그녀를 바라봤다. 이등병 들어온 날 옆에 계셨죠. 근데 단 한마디도 안 했어요. 눈도 제대로 안 마주쳤어요. 그의 목소리는 담담했지만 그 담담함 안엔 억울함도 서운함도 그리고 아주 오래된 상처도 섞여 있었다. 내가 엄마 아들인 거 알고 있었죠. 그녀는 말없이 고개를 떨궜다. 근데 왜 모른 척했어요? 왜요? 창피했어요? 아니면 내가 당신 계획엔 없던 존재였어요? 그 말에 그녀는 손을 조용히 무릎 위에 올렸다. 그리고 입을 떼었다. 그때 그 순간 정말 너한테 가고 싶었어. 그럼 오지 그랬어요. 그냥 태아야, 한 번만 불러줬어도 됐어요. 목소리가 미세하게 떨렸다. 그 작은 떨림이 병실 전체를 울리는 듯했다. 근데 아무 말도 안 하더라. 그 뒤로도 나 맞고 있을 때도 피 흘릴 때도 그냥 군인이더라. 그녀의 눈가가 붉어졌다. 미안해. 정말 엄마로서 그 순간 너한테 다가갈 용기가 없었어. 용기요? 태아는 천천히 일어나 앉으려다 상처난 갈비뼈가 아파서 인상을 찌푸렸다. 그런 말 군대 오기 전에 들었어야죠. 그녀는 자리에서 일어나 그의 등을 받쳐줬다. 하지만 태아는 그녀의 손을 살짝 밀어냈다. 됐어요. 이제 와서 엄마인 척하지 마요. 그 말에 그녀는 가만히 손을 내렸다. 손끝이 허공에서 멈췄다. 아무데도 닿지 못한 손. 그게 지금 그녀 자신 같았다. 그래도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고 믿고 싶었어. 늦었어요. 태아는 고개를 돌렸다. 하지만 말끝이 조금 떨렸다. 사실 기다렸어요. 그 말은 거의 속삭임처럼 작았다. 아무도 없는데 그래도 당신은 다를 줄 알았어요. 그녀는 그 말에 고개를 들었다. 태아야, 왜 이제야 와요? 처음으로 태아의 눈에서 눈물이 떨어졌다. 왜 이제서야 나한테 엄마라고 해요. 그녀는 더는 참지 못하고 한 걸음 앞으로 다가가 그의 손등을 조용히 감쌌다. 이제라도 엄마가 되어줄게. 그 말은 약속이 아니라 다짐이었다.
그리고 그 손등 위로 서로의 눈물이 포개졌다. 군 병원 내 상담실, 밝은 조명 아래 작은 책상 하나, 테이블 건너엔 중년의 상담 장교가 앉아 있었고 의자에 반듯하게 앉아 있는 김태아, 이등병은 의외로 차분한 얼굴을 하고 있었다. 김태아, 이등병, 오늘은 좀 더 편하게 얘기해도 괜찮습니다. 상담 장교는 낮고 따뜻한 말투였다. 태아는 작은 고개 끄덕임으로 응답했다. 상황은 대강 들었습니다. 생활관에서 있었던 일, 그리고 어머니와 관련된 상황까지. 태아는 한숨을 내쉬었다. 그러곤 천천히 말을 꺼냈다. 어머니라고 하시더군요. 김혜윤 중령. 처음 알았을 땐 어떤 마음이었습니까? 별 생각 안 났어요. 그의 대답은 너무도 간단했지만 그 안엔 말로 다 하지 못한 감정이 담겨 있었다. 기대했나요? 아니요. 왜요? 태아는 잠시 눈을 감았다. 그런 거 있잖아요. 기대했다가 아무 일도 없으면 더 서운하니까 차라리 아예 기대 안 하기로 했어요. 상담 장교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침묵은 말보다 더 많은 걸 말하고 있었다. 그래도 기억나는 순간은 있었죠? 태아는 눈썹을 살짝 찌푸리며 말했다. 처음 신병 교육 받을 때 뒤에서 날 보더라고요. 딱 3초. 그 뒤로 시선 피하더니 아무 말도 안 했어요. 그때 무슨 생각이 들었어요? 거절당한 느낌이요. 목소리는 평범했다. 하지만 말끝이 아주 미세하게 떨렸다. 내가 원하지도 않았던 자식인데 어쩌다 군대까지 따라온 건가 싶었어요. 그리고 다시 생각했죠. 아, 이 사람은 그냥 군인으로만 살기로 했구나. 그 순간 상담실 바깥에서 스피커를 통해 듣고 있던 김혜윤은 꼭 다문 입술을 떨었다. 그녀의 눈엔 한 점의 눈물이 맺히고 있었다. 그런데도 계속 참았어요? 참아야죠. 군대잖아요. 태아는 웃었다. 하지만 그 웃음엔 웃음이 없었다. 진짜 힘들었던 건 맞은 것보다 말 한마디 없었던 그 침묵이에요. 누구의 침묵? 모두요. 같은 생활관 병사들. 내가 코피 흘리고 있는데 그냥 이불 뒤집어 쓰고 자는 척하는 애들. 그리고 그는 말끝을 흐렸다. 그리고 그 사람, 내 엄마라는 사람. 침묵, 긴 침묵이 감돌았다. 상담 장교는 조심스레 말을 이었다. 지금 그 사람에게 가장 하고 싶은 말은 뭘까요? 태아는 고개를 들어 천천히 눈을 깜빡였다. 그리고 작게, 하지만 분명하게 말했다. 나 좀 봐줘요. 단 한 번이라도, 제발. 그냥 사람으로 봐줘요. 그 순간, 상담실 밖, 스피커 앞에 서 있던 김혜윤의 다리가 휘청거렸다. 그녀는 조용히 벽에 기댄 채 두 눈을 감았다. 그 말은 엄마라는 이름으로는 들을 수 없는 사람 대 사람의 절규였다. 그리고 병원 복도엔 아무도 없었다. 정말 아무도 없었다. 오전 11시 참모본부 내 작전계 회의실, 비공식 면담이란 이름으로 예약된 이 작은 공간엔 이미 도착해 있는 노현석 대령이 앉아 있었다. 그 앞엔 종이컵 하나와 냉커피, 그리고 CCTV 영상을 담은 USB가 들어있는 봉투가 올려져 있었다. 문이 열리고 김혜윤 중령이 들어왔다. 앉으시죠. 노현석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그 안엔 이상할 정도로 사적인 정적이 흘렀다. 김혜윤은 조용히 걸어와 자리에 앉았다. 대령님께서 먼저 부르신 건 처음이네요. 그렇죠. 평소엔 내가 묻고 당신이 보고하니까. 그는 웃었지만 그 웃음은 차가웠다. 보고받았습니다. 생활관 영상, 병사 상태, 그리고 당신이 사적으로 움직였던 기록들까지. 김혜윤은 미동도 없었다. 네, 제가 했습니다. 노현석은 봉투를 톡 건드렸다. USB, 이 안에 든 거 정식 보고 전에 파기하라고 했습니다. 누가 그렇게 지시하셨습니까? 위에서죠. 그리고 지금 나도 같은 생각입니다. 그는 시선을 고정한 채 말했다. 태아, 이등병, 지금 상황에서 이걸 공론화시키면 우리 부대는 그냥 시궁창 됩니다. 연대장부터 생활관 책임관, 선임병까지 줄줄이. 김혜윤은 입을 다물었다. 노현석은 말을 이었다. 우리가 이 아이를 위해 뭘 할 수 있을까? 병과 진료? 군 생활보호? 정기 전역 조치? 그게 문제 해결입니까? 해결은 못해도
확산은 막을 수 있습니다. 그는 한숨을 내쉬며 종이컵에 냉커피를 한 모금 마셨다. 당신도 알잖아. 이 시스템 안에서 우리가 얼마나 무력한지. 그럼 그냥 덮고 가자는 말씀이십니까? 아니, 노현석의 눈빛이 바뀌었다. 내가 말하는 건 당신이 지금처럼 계속 나서면 당신 커리어도 끝이라는 거야. 김혜윤은 시선을 돌려 창밖을 바라봤다. 잠시 말이 없었다. 저는 그녀의 목소리가 아주 조용하게 흘러나왔다. 군인입니다. 그래서 더 말리는 겁니다. 하지만 동시에 엄마이기도 합니다. 그 말에 노현석은 고개를 돌려 그녀를 똑바로 바라봤다. 당신 지금 아이 하나 위에 군 전체를 적으로 돌리려는 겁니까? 김혜윤은 눈을 피하지 않았다. 그 아이? 군에서 가장 먼저 상처를 입었습니다. 노현석은 눈을 가늘게 떴다. 당신이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해요? 모릅니다. 그녀는 고개를 천천히 숙였다가 들었다. 하지만 저는 저를 속이고 싶진 않아요. 노현석은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그리고 조용히 책상에 놓인 USB 봉투를 그녀 앞으로 밀었다. 이거 가져가요. 정식 보고 절차. 안 밟아도 돼요. 하지만 그는 그녀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다. 이걸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 당신만 다치는 게 아닐 수도 있어요. 그녀는 그 말을 들은 뒤 조용히 봉투를 집었다. 그 무게 제가 감당하겠습니다. 노현석은 눈을 감았다. 내가 당신을 이렇게까지 말리는 이유 당신도 알잖아요.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더 이상 피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녀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이제부터 제 아이 옆에 서겠습니다. 노현석은 더는 말하지 않았다. 그저 텅 빈 회의실에 커피 냄새만 가볍게 떠돌고 있었다. 차단 지휘부, 야간 사무실, 창문 밖은 이미 새까만 밤, 책상 위에 놓인 모니터 한쪽엔 비공식 참고 문서라는 문구가 깜빡이고 있었다. 김혜윤 중령은 단정히 앉아 모니터를 바라보며 천천히 손가락을 움직이고 있었다. 화면 속 문장 하나하나가 숨을 멈춘 채 타이핑되는 것처럼 느껴졌다. 본 병사는 상습적인 물리적 괴롭힘 외에도 생활관 내 방치, 보고 체계의 단절, 그리고 책임자의 수차례 무대응에 직면하였습니다. 그녀는 잠시 손을 멈췄다. 손끝이 떨리는 걸 느끼며 왼손으로 조용히 오른손을 감쌌다. 덮을 수는 있어도 지우진 못합니다. 그녀는 조용히 그 문장을 문서 가장 아래에 타이핑했다. 그리고 저자 김혜윤 중령이라는 서명을 넣었다. 마우스를 들어 저장을 누르려던 순간 문득 그녀는 모니터를 뚫어지게 바라봤다. 당신의 군 생활은 여기까지일 수 있습니다. 노현석 대령의 경고가 다시 귓가에 울렸다. 그녀는 고개를 숙였고 입술을 꾹 다문 채 저장 버튼을 눌렀다. 클릭. 그리고 그녀는 무릎 위에 놓인 군모를 꼭 움켜쥐었다. 흔들리는 숨소리 너머 나는 이제부터 엄마입니다. 스스로에게 들리지 않는 다짐을 속삭이듯 되뇌었다. 의무실 병동. 오전에 햇살이 부드럽게 들어오는 병실. 김태하는 침대 머리맡에 앉아 있었다. 팔에는 아직 붕대가 감겨 있었고 손등엔 수액 자국이 남아 있었다. 문이 열리고 김혜윤 중령이 민무늬 셔츠 차림으로 조용히 들어왔다. 태아는 고개를 들지 않았다. 오늘은 통증 어때? 그녀가 물었지만 그는 한참 동안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다. 먹는 건 좀 나아요. 짧은 대답. 하지만 목소리는 어딘가 단단해져 있었다. 김혜윤은 의자에 앉으며 조심스레 말했다. 조만간 의무복귀 여부를 결정해야 한대. 군의관 말로는 몸은 2주 내에 복귀 가능하다고 할게요. 그녀는 눈을 깜빡였다. 뭐라고? 태아는 고개를 들었다. 눈 밑엔 여전히 멍이 남아 있었지만 그 안의 눈빛은 예전과 달랐다. 복귀하겠다고요. 군인으로 돌아갈게요. 그녀는 숨을 고르듯 말했다. 너무 무리하지 않아도 돼. 저녁도 고려할 수 있어. 아니요, 도망치고 싶지 않아요. 그는 말을 이었다. 그 사람들 아직 거기 있잖아요. 다들 그냥 살아남기 위해 모른 척했던 사람들. 그녀는 조용히 그의 말을 기다렸다. 근데 나도 그랬던 것 같아요. 말 안 하고 그냥 참고
그냥 지나가길 기다렸어요. 그래서 이제 나도 바꿔보고 싶어요. 그 말에 그녀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태아는 작게 웃었다. 뭐, 군대에서 뭘 얼마나 바꾸겠냐 싶겠지만, 그래도 지금은 좀 다르게 살아보고 싶어요. 그녀는 그 말에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그 마음, 엄마가 지켜줄게. 이젠 엄마라고 불러도 되죠? 그녀는 순간 눈을 감았다. 그리고 고개를 천천히 끄덕였다. 언제든지. 그 짧은 대답 안에 지난 20년의 죄책감과 오늘의 용기, 그리고 앞으로의 다짐이 모두 들어 있었다. 오전 9시 생활관 복도 낡은 형광등 아래 군복을 다시 입은 김태아 이등병이 천천히 걸어가고 있었다. 왼쪽 어깨엔 약간 무게감이 실려 있었고 붕대는 풀렸지만 아직 흔적이 남은 발걸음 하나하나가 마치 무거운 돌을 끌고 가는 것처럼 느껴졌다. 그리고 멈춰 선다. 생활관 문 앞, 그 문 너머 자신을 무시했고 때렸고 눈 감았던 이들이 있는 그 공간. 그는 문고리를 잡고 한참 움직이지 않았다. 뒤에서 병사 한 명이 지나가며 조용히 중얼댔다. 어이, 저기 김태아. 맞지? 태아는 고개만 살짝 돌렸고 상대 병사는 시선을 피하며 휙 지나갔다. 그 짧은 순간에 온몸이 땀으로 젖었다. 여전히 이 분위기네. 문고리를 조용히 누르고 문이 열린다. 방 안은 정적이었다. 침대에 앉아있던 몇몇 병사들이 고개를 돌렸고 누군가는 이불을 들고 코를 풀듯 몸을 움직였다. 그 중 상병 정도윤이 눈을 마주쳤다. 왔네? 목소리는 웃는 것도 무시하는 것도 아닌 그냥 건조한 무감정이었다. 태아는 천천히 안으로 들어와 자신의 침상 옆에 선다. 가방을 내려놓으려던 순간 다른 선임 하나가 중얼댔다. 의무실 오래 있었더만 웬일이냐. 그냥 전역하는 줄 알았는데? 뒤를 돌아보지 않았다. 그냥 조용히 가방을 내려놓고 정리도 하지 않은 이불을 한번 털었다. 그리고 천천히 주위를 훑듯 둘러봤다. 저번에 내 코뼈 부러뜨린 거 기억들 하시죠? 모두의 시선이 잠깐 정지했다. 그냥 묻고 싶어서요. 다들 기억하시는지. 정도윤 상병이 웃음을 터뜨렸다. 뭐야? 갑자기? 추궁하는 거야? 아뇨. 그냥 말하고 싶어서요. 그는 고개를 들고 똑바로 마주본다. 나 그날 이후 매일 꿈에서 똑같은 장면을 봤어요. 피 흘리던 내가 말도 못하고 그냥 누워있는 장면. 말을 멈춘 그 순간 정적이 방 안을 먹어 삼켰다. 근데 이상하게도 그게 익숙해지는 게 더 무서웠어요. 그냥 그런 사람인가 보다. 그냥 그렇게 살자. 그렇게 생각하는 내가 더 무서웠어요. 도윤이 팔짱을 끼며 말했다. 그래서? 이제 와서 뭐 어쩌겠다는 건데? 태아는 고개를 끄덕였다. 아무것도요. 그리고 천천히 벽장 문을 열며 말했다. 다만 이젠 맞고도 안 울 겁니다. 그리고 침묵하는 사람도 용서하지 않을 겁니다. 그 말에 침대 모서리에 앉아있던 병사 하나가 작게 헛기침을 했다. 야, 분위기 왜 이래? 영화 찍냐? 태아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어쩌면 나한텐 지금이 내 인생의 마지막 영화 장면인지도 몰라서요. 방 안은 더 이상 농담으로 흐르지 않았다. 분위기가 바뀌었다. 도윤의 표정도 굳었다. 몇 시간 후 생활관에 새 이등병 하나가 배정되었다. 덩치가 작고 말수가 적은 아이. 모두가 대충 인사하고 돌아서던 중 태아가 조용히 다가가 말을 걸었다. 이름이 뭐야? 정희수입니다. 처음이지? 네, 태아는 고개를 끄덕이고 말했다. 여기, 무섭지? 정희수는 망설이다가 작게 고개를 끄덕였다. 괜찮아. 너 혼자 아니야. 그 말에 정희수의 눈빛이 살짝 흔들렸다. 태아는 다시 돌아서며 말했다. 혹시 힘든 일 생기면 나한테 바로 말해. 그 한마디는 과거의 자신에게 보내는 말이기도 했다. 생활관 안. 오전 6시, 새벽 점호 후 모두가 잠시 쉬고 있는 시간. 태아는 혼자 구석에서 자신의 군화를 닦고 있었다. 왼쪽 신발엔
어제 누군가 고이로 붓으로 묻힌 흙이 덕지덕지 발려 있었다. 뒤에서 조용히 다가오는 그림자, 정도윤 상병. 그는 아무 말 없이 태아의 옆에 선다. 그리고 침묵한 채 자신의 신발을 툭 떨어뜨린다. 신발은 태아 손등에 닿았다. 닦아, 딱 한 단어. 말투는 낮고 너무도 익숙하게 들렸다. 태아는 손을 멈췄다. 그리고 신발을 바라봤다. 왜요? 도윤은 웃었다. 왜긴 왜야. 병장이 시키면 하는 거지. 태아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눈빛이 흔들리지 않았다. 지금 그냥 내가 예전처럼 도망칠 줄 알았어요? 도윤은 조용히 고개를 돌렸다. 주변의 병사들은 아무 말도 없이 대충 이불을 정리하는 척 고개를 숙였다. 여긴 눈치 보는 애들이 더 위험한 데야. 알아요. 태아가 짧게 말했다. 그래서 이번엔 제가 그냥 보고만 있진 않을 거예요. 그 말에 도윤의 얼굴이 굳었다. 말 좀 늘었네? 의무실 다녀오더니 입도 같이 다친 거 아니었나 보지? 태아는 신발을 집어들고 도윤의 것과 자신의 것을 분명히 구분해 옆에 놓았다. 이건 제 거고요. 이건 선임 거. 구분은 돼야 하니까요. 그 순간 분위기가 싸늘하게 얼어붙었다. 도윤은 몸을 앞으로 숙이며 작게 중얼댔다. 너 이 생활관에선 오래 못 버틴다. 그 말에 태아는 조용히 하지만 분명한 목소리로 말했다. 그럼 나라도 먼저 불을 켜야죠. 도윤이 움찔하며 눈을 가늘게 떴다. 그리고 말했다. 좋아. 그럼 다음엔 좀 더 재밌게 놀아보자. 서울 국방부 군 검찰청 입구 군 관용차에서 내리는 김혜윤 중령. 손엔 두꺼운 서류 봉투가 들려 있었다. 그 속엔 생활관 내 폭행 정황, 보고 책임 이행, 지휘 책임 방기 관련 문서가 모두 들어 있었다. 정문 앞 경비 병사가 다가왔다. 신분증 확인 부탁드립니다. 그녀는 군 신분증을 내밀었다. 김혜윤 중령입니다. 민원실과 약속됐을 겁니다. 경비병은 고개를 끄덕였다. 네, 3층 민원 조사실로 안내 드리겠습니다. 엘리베이터 안 거울에 비친 자신의 얼굴. 강인한 군인의 표정이었지만 그 눈 안엔 20년 동안 감춰왔던 죄책감이 묻어나 있었다. 조금 뒤 3층 민원실 앞 직원이 다가와 말했다. 중령님, 이쪽으로 오시면 됩니다. 그리고 봉투를 넘기며 그녀는 짧게 말했다. 이 안엔 저희 아이가 겪은 군대의 모든 진실이 있습니다. 담당 검찰관은 봉투를 조심히 받으며 고개를 숙였다. 잘 확인하겠습니다. 그리고 용기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김혜윤은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제발 이제는 네 아이가 잠 좀 편하게 잤으면 좋겠습니다. 같은 시각 생활관 점심 준비를 하던 중 태아가 물을 뜨러 복도로 나가자 누군가 그의 이불을 뒤엎는다. 사이사이 귓가를 때리는 소리. 정리 좀 똑바로 해. 태아, 너 설거지해. 또 혼자 굴러다니게 만들어주지 뭐. 은근한 비아냥, 은근한 압박. 하지만 태아는 고개 숙이지 않았다. 지금 다 녹화되고 있어요. 그 한마디에 방 안이 정적에 빠졌다. 도윤이 이를 악문 채 쳐다봤다. 뭐? 태아는 조용히 웃었다. 군에는 CCTV 없다는 게 정설이었는데 요즘은 모르겠네요. 그 눈빛엔 두려움이 아니라 더는 물러서지 않겠다는 단단한 울림이 있었다. 점심을 마치고 복도 청소 시간. 김태아 이등병은 물걸레를 들고 복도를 닦고 있었다. 양동이 속엔 깨끗한 물이 가득 찼고 기분 좋은 햇살이 창문 너머로 비쳤다. 복도 끝에서 정도윤 상병과 몇몇 병사들이 웃으며 물을 뜨고 있었다. 눈빛은 묘하게 교차됐고 언뜻 비껴간 시선은 무언가 꾸미는 기색이었다. 잠시 후 도윤이 일부러 툭 팔로 양동이를 밀었다. 퍽 찬물이 그대로 태아의 허벅지, 가슴팍, 얼굴까지 튀었다. 복도 전체가 조용해졌다. 하얗게 얼어붙은 물바닥, 적막한 공기, 그리고 그 중심에 젖은 군복을 입은 채 그대로 서 있는 김태아. 누군가가 작게 킬킬 웃었다. 아이, 미안, 손 미끄러졌네. 도윤은 아무렇지도 않게 말했다. 그 말에
태아는 움직이지 않았다. 옷은 흠뻑 젖었고 목덜미에서 물이 흘러내렸다. 정적 속에서 태아가 한 발 내딛는다. 천천히 도윤을 향해 다가선다. 그 한 바가지 물 형이 던졌다고 생각 안 해요. 도윤은 웃음을 지으며 말했다. 뭐래, 내가 일부러 했다는 거야? 태아는 물에 젖은 군복을 한번 쥐어짜며 말했다. 그런 거 안 따져요. 이미 누가 했는진 알 필요도 없으니까요. 그리고 조용히 한마디 더. 근데요, 그 물 한 바가지 덕에 형들이 뭘 진짜 두려워하는지 알겠어요. 뭐, 내가 계속 웃고 계속 침묵하면 그게 끝일 줄 알았죠? 눈을 마주한 순간 도윤은 처음으로 한 걸음 물러섰다. 태아는 더 다가가지 않았다. 그저 말했다. 더는 여기서 그냥 당하고만 있진 않을 겁니다. 그날 저녁 생활관 태아의 침상 위엔 아무도 말 걸지 않았고 누군가는 일부러 발소리를 내며 그의 자리 근처를 피했다. 식당에서도 그의 식판 앞자리는 늘 비어 있었다. 하지만 태아는 고개를 숙이지 않았다. 무엇보다 더는 혼자라는 공포가 그를 삼키지 못했다. 조용히 그는 작은 수첩을 꺼내 글을 적었다. 오늘은 물을 맞았다. 맞았지만 피하지 않았다. 서울 시내 한 카페 구석 김혜윤 중령이 사복 차림으로 앉아 있었다. 그 앞엔 한 명의 중년 기자가 있었다. 명함엔 정선우 국방 전문 기자라고 적혀 있었다. 이게 실제 생활관 내에서 일어난 일이라고요? 김혜윤은 조용히 봉투를 건넸다. 이 안엔 폭행 정황, 녹취 일부, 군 상부의 조치 지연 경과까지 모두 들어 있습니다. 기자는 조심히 봉투를 열어보며 중얼댔다. 중령님, 이걸 기자한테 넘긴다는 건 알고 있습니다. 제 커리어도 우리 아이의 군 생활도 이 선택으로 돌이킬 수 없게 될 수 있다는 거.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커피잔을 들었다. 하지만 이걸 누군가는 봐야 해요. 세상이 알아야 합니다. 정선우 기자는 한참을 말없이 앉아 있다가 고개를 숙였다. 알겠습니다. 저희가 진실을 지키겠습니다. 그녀는 조용히 일어서며 말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부디 아이가 이젠 편히 자길 바랍니다. 생활관 내 방송 TV 속보입니다. 사단훈련소 내 병사 폭행 및 상관 방기 정황이 내부 제보로 확인돼 파장이 일고 있습니다. 화면엔 흐릿한 녹음 파일 일부가 흘러나오고 있었다. 기자의 목소리 위로 병사가 흐느끼는 듯한 소리가 담겨 있었다. 누구도 도와주지 않았어요. 보고해도 다들 모른 척했어요. 생활관 안 식판을 들고 앉아있던 병사들의 손이 멈췄다. 누군가 조용히 중얼댔다. 설마 이거 우리 얘기 아니야? 태아는 아무 말 없이 화면을 보고 있었다. 눈동자만이 천천히 움직였다. 그의 숨이 조금씩 깊어졌다. 도윤은 식판을 내려놓고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다. 시발, 그날 오후 생활관 복귀 후 태아의 침상 근처엔 아무도 말을 걸지 않았다. 말 대신 그를 향한 시선들이 어색하고 무겁게 움직였다. 누군가는 입을 정리하며 속삭였다. 저 자식 기자까지 연결된 거 아니야? 야야, 조용히 해. 이거 잘못 얘기했다가 다 엮이는 거야. 태아는 자신의 이불을 펴며 조용히 중얼거렸다. 이불은 덮는 용도지 진실 덮는 용도는 아니잖아요. 그 순간 두 명의 병사가 동시에 고개를 돌렸다. 뭐라고? 아니에요. 그는 그냥 고개를 숙이고 천천히 옷깃을 여몄다. 무서울 정도로 침착했다. 회의실 안 노현석 대령이 서류를 집어 던졌다. 기자? 김혜윤 중령이 기자랑 접촉했단 말입니까? 참모는 당황한 얼굴로 대답했다. 정확한 확인은 어렵지만 제보자가 내부 인원이라는 건 분명합니다. 언론에 제공된 문서 중 일부는 우리 내부 문건과 유사합니다. 노현석은 눈을 감고 한 손으로 관자놀이를 짚었다. 그때 문이 열리고 김혜윤 중령이 들어섰다. 침착한 발걸음, 고개를 단단히 든 채 노현석과 눈을 마주친다. 중령, 이게 무슨 짓인지 설명하라고. 그녀는 말없이 서류를 책상 위에 올려놓았다. 이미 상급 부서로 이첩된 내용입니다. 이건 반역입니다.
그 말에 그녀는 미소도 짓지 않고 대답했다. 전 명령 위반은 했을지 몰라도 헌법 위반은 안 했습니다. 노현석은 자리에서 일어났다. 김중령, 군을 이렇게 흔들고 싶었나? 저는 군을 흔든 게 아니라 죽어가는 병사를 살리고 싶었습니다. 그의 눈빛이 서늘해졌다. 당신 더 이상 군복 입을 자격 없어. 그녀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그럼 제게 옷을 벗기세요. 정적이 흘렀다. 사단 회의실이지만 마치 전쟁터보다 더 뜨겁고 더 차갑게 얼어붙은 그 순간 조사실 안 군 조사관 앞 김태아, 이등병이 앉아 있었다. 군복은 단정했고 손은 무릎 위에서 깍지 낀 채 고정되어 있었다. 눈빛은 흔들리지 않았다. 조사관은 조용히 첫 질문을 던졌다. 김태아, 이등병, 당신은 지난 한 달간의 군생활 중 폭행이나 가혹행위를 겪은 사실이 있습니까? 잠시 정적, 태아는 숨을 길게 들이쉬고 조용히 말했다. 있습니다. 언제부터입니까? 입소 후 첫 주, 생활관에 배정된 그날 밤부터였습니다. 조사관의 손이 노트에 기록되기 시작했다. 가해자는 누구입니까? 상병 정도윤, 병장 최영주, 그리고 침묵으로 동조한 모든 선임들입니다. 그 순간 그의 목소리가 살짝 떨렸다. 하지만 입은 멈추지 않았다. 하루는 식당에서 반찬을 흘렸다는 이유로 밤에 청소도구함에 가둬졌고, 하루는 다 같이 있을 때 팔을 꺾이며 웃기만 해도 주먹을 맞는다고 협박받았습니다. 조사관의 펜이 잠시 멈췄다. 누구에게도 말하지 않았습니까? 말했습니다. 행정보급관에게도, 조교에게도. 하지만 다들 말하길 그 정도는 군대라면 감내해야 할 훈육이라 했습니다. 그는 조용히 고개를 들었다. 그래서 저는 제 입을 닫았습니다. 제 고통이 군대에서는 당연한 것이라고 믿었으니까요. 지금은 왜 말하는 겁니까? 태아는 조용히 고개를 숙이다가 천천히 말했다. 더는 누군가가 저처럼 조용히 울다 병원에 실려가지 않았으면 해서요. 그의 손등 위로 눈물이 한 방울 뚝 떨어졌다. 사단본부 노현석 대령은 고위 간부 회의 후 혼자 사무실에 앉아 있었다. 책상 위엔 내부 고발 서류와 언론 기사 스크랩이 엉켜 있었다. 그의 눈은 서류 한 구석에 적힌 김혜윤 중령이라는 이름 위에서 멈췄다. 책상을 쾅 내리쳤다. 왜 지금 와서, 왜 하필이면 당신이. 그는 뒷걸음질 치듯 창가로 다가갔다. 창문 너머 연병장이 보였다. 그곳엔 아직도 훈련 중인 이등병들이 있었다. 잠시 뒤 그는 전화를 들었다. 본부입니까? 이번 건 철저하게 외부 제보자의 정치적 의도로 몰아가야 합니다. 내부 문제로 퍼지면 우린 끝입니다. 하지만 그의 눈은 흔들리고 있었다. 같은 시각 생활관 정도윤 상병은 혼자 침상 위에 앉아 있었다. 눈엔 잔뜩 불안이 서려 있었고 손엔 떨리는 담배가 쥐어져 있었다. 동기였던 병장이 다가와 중얼댔다. 야, 너 혹시 진짜로 그날 애한테 뭐 한 거 있어? 도윤은 눈을 치켜떴다. 뭐? 미쳤냐? 군대에서 좀 굴렸다고 그게 폭행이야? 지금 기자한테 간 자료가 다 나왔대. 조사관도 움직이고 김혜윤 중령도 직접 진술했다잖아. 도윤의 입술이 말라갔다. 그럼 나 진짜 영창 가는 거냐? 그는 고개를 감싸주며 중얼거렸다. 그놈이 그날 제대로만 안 버텼어도 그냥 조용히 끝났을 텐데. 서울 국방부 외부 대기실 김혜윤 중령은 한 장의 사직서를 품에 안고 있었다. 그 안엔 모든 진술서와 함께 본인은 사건 처리 이후 전역 의사를 밝힘이라고 적혀 있었다. 그녀는 군복을 쥐었다. 20년을 입었던 옷. 하지만 단 한 번도 엄마로서 이 옷을 입은 적은 없었다. 지금에서야 처음으로 군인이 아닌 태아의 엄마로 싸우고 있었다. 비서가 다가와 말했다. 중령님, 위원님께서 곧 접견 가능합니다. 그녀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알겠습니다. 그 전에 사직서 한 장을 테이블 위에 올려놓는다. 이건 내가 아이에게 미안하지 않기 위해
내려놓는 것들입니다. 군 검찰 조사실. 도윤상병은 조사실 의자에 비스듬히 기대 앉아 있었다. 식은땀에 이마는 젖어 있었고 손은 무릎 위에서 자꾸 떨렸다. 조사관은 차분한 톤으로 말했다. 정도윤 상병, 이 문서 확인하셨죠? 김태아 이병의 진술서입니다. 도윤은 무겁게 고개를 끄덕였다. 예, 그날 새벽 물리적 접촉 있었습니까? 없었습니다. 조사관이 눈썹을 찌푸렸다. 녹취엔 비명 비슷한 소리와 무언가 부딪히는 소리가 녹음되어 있습니다. 그 소리의 정체는 뭡니까? 도윤은 시선을 피하며 말을 뱉었다. 장난이었습니다. 강하게 한 건 아니고 그냥 툭툭. 조사관이 끼어들었다. 장난으로 사람을 의무실까지 보내는 건 아닙니다. 그땐 다들 그렇게 했어요. 저만 그런 거 아닙니다. 위에도 보고했는데 다들 그냥 웃고 넘겼잖아요. 그러니까 당신은 위에서 방관했기 때문에 자신도 해도 된다고 생각한 겁니까? 도윤은 입을 다물었다. 조사관이 조용히 마지막 질문을 던졌다. 그날 밤 그 아이가 무서워하던 걸 알고 있었습니까? 그 말에 도윤의 눈빛이 순간적으로 흔들렸다. 입술이 바짝 말라붙은 채 대답을 뱉었다. 예, 알고 있었습니다. 오후 7시 생활관 뒤편 후방 정비실 창고 옆 어두컴컴한 골목에 병장 최영주와 상병 2명이 서 있었다. 태아는 조용히 그 앞에 섰다. 최영주는 담배를 문 채 말했다. 너 이게 끝날 줄 알아? 태아는 말없이 그를 바라봤다. 기자한테 뭐 어떻게 흘렸는진 몰라도 우리 다 잡혀가면 너 군생활 평탄하게 갈 것 같냐? 태아는 조용히 말했다. 그날 선임님이 한 말 아직도 기억나요. 뭐? 안 웃어도 맞고 웃어도 기분 나쁘다고요. 그 말 듣고 전 정말 사람한테는 표정을 숨겨야 하는 줄 알았어요. 최영주의 얼굴이 굳었다. 야, 이 자식아. 근데 그날 밤 진짜 무서웠습니다. 태아는 천천히 눈을 감았다. 그날 불 꺼진 생활관에서 누가 발끝을 툭 치는 느낌. 다 같이 자는 공간인데도 제 옆에 누가 조용히 다가왔다는 그 느낌. 심장이 막 위로 올라오고 숨이 안 쉬어졌어요. 상병 하나가 잠시 고개를 돌렸다. 최영주는 담배를 떨어뜨렸다. 태아는 말을 이었다. 그 순간 제가 한 건 입을 닫는 거였어요. 입 닫고 가만히 있었어요. 그게 살 길인 줄 알았거든요. 그는 마주 보며 말했다. 하지만 지금은 아니에요. 뭐가 아니야? 지금은 그 침묵이 누굴 죽이는지 알게 됐으니까요. 최영주가 이를 악물었다. 다음 순간 팔을 들며 위협적으로 다가왔다. 말 그만하라고 했지. 하지만 그 순간 뒤편에서 불빛이 비쳤다. 헌병 둘이 창고 쪽을 돌며 점검 중이었다. 순간의 정적. 최영주는 팔을 내렸다. 태아는 그들을 지나쳐 말없이 조용히 걸어 나갔다. 하지만 그 걸음엔 두려움이 아닌 확신이 있었다. 노현석 대령은 작전 참모들과 비공식 회의 중이었다. 사단 이미지 추락은 불가피합니다. 하지만 김혜윤 중령의 사직은 아직 미반려 상태입니다. 노현석은 조용히 테이블을 두드렸다. 이건 단순한 폭행 사건이 아닙니다. 지휘 체계 붕괴, 군 상하 관계 신뢰 상실, 그리고 내부 정예 시스템의 시험입니다. 누군가가 중얼거렸다. 그럼 김중령을 예편시킬 겁니까? 노현석은 조용히 말했다. 아직은 아닙니다. 그의 눈빛은 흔들리지 않았다. 하지만 심연엔 묘한 패배감이 스쳐가고 있었다. 군 고등검찰단 조사실. 테이블엔 녹음 장치가 놓여 있고 김태아, 이등병이 앉아 있다. 그의 손등엔 굳은 살과 함께 옅은 상처 자국들이 그대로 남아 있다. 조사관이 조용히 입을 뗐다. 이병, 김태아, 2차 진술 시작합니다. 오늘은 당신이 겪었던 가장 심리적으로 힘들었던 순간에 대해 기억나는 한 가지를 구체적으로 진술해 주세요. 잠시 정적. 태아는 천천히 숨을 들이쉬었다. 말을 꺼내려는 듯 입술이 떨렸지만 쉽게 떨어지지 않았다. 그날이요. 훈련 끝나고 생활관 돌아온 저녁이었습니다. 그는 두 눈을 감았다. 샤워를 마치고 자리에 누웠는데
이상하게 주변이 너무 조용했어요. 누군가 일부러 숨을 죽이고 있는 느낌. 그게 너무 무서웠습니다. 목소리가 갈라졌다. 눈을 감고 있었는데도 누군가가 제 얼굴 가까이서 숨을 쉬고 있다는 게 느껴졌어요. 눈을 뜨면 진짜 내가 없어질 것 같은 그런 기분. 조사관이 조심스레 물었다. 당시 무엇을 했습니까? 가만히 있었습니다. 꼼짝도 안 하고 눈도 안 뜨고 숨도 일부러 천천히 쉬었습니다. 그의 손이 떨리기 시작했다. 왜 그렇게 했냐고요? 살고 싶어서요. 눈 뜨는 순간 맞을 것 같고 비명 지르면 더 맞을 것 같고 신음 내면 약한 놈 되는 거니까. 눈을 감은 그의 눈썹 사이로 작은 물방울이 맺혔다. 그날 밤 이후론 꿈을 꾸면 항상 누가 제 목덜미를 누르고 있는 장면만 나왔어요. 어느 날부턴 샤워할 때도 천장에 누가 있을까봐 고개를 못 들겠더라고요. 그는 목울대를 훑으며 말을 잇는다. 제일 무서웠던 건요. 그 공포가 익숙해졌다는 거였어요. 다른 방, 양쪽 벽에는 CCTV와 음성 모니터가 연결된 화면이 켜져 있었다. 그 앞에 김혜윤 중령이 정복을 입은 채 앉아 있었다. 조사관 옆에서 협조관으로 배정된 것이었지만 그녀는 모니터 속 아들을 바라보는 엄마였다. 태아가 말하는 한마디, 한마디에 그녀의 손이 천천히 의자 팔걸이를 움켜쥐었다. 그게 익숙해졌다는 거였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김혜윤은 고개를 숙였다. 숨을 참는 듯 어깨가 들썩이고 있었다. 군인이 아닌 엄마의 숨이 터져 나오려는 순간 그녀는 입술을 꼭 깨물었다. 눈물 한 방울이 귓불 아래로 떨어졌다. 진술이 끝나고 태아가 대기실로 나와 벤치에 앉았다. 그의 눈은 여전히 바닥에 고정되어 있었다. 그 순간 멀리서 복도 넘어 정복을 입은 한 여군 장교가 다가왔다. 김혜윤 중령이었다. 하지만 그녀는 태아에게 다가가지 않았다. 그저 태아가 있는 반대편 복도 끝에서 잠시, 아주 잠시 그를 바라보고 서 있었다. 그녀는 아이의 뒷모습을 오래도록 지켜보다가 천천히 돌아섰다. 그때 태아가 갑자기 뒤를 돌아본다. 하지만 아무도 없었다. 다만 누군가가 방금까지 여기 있었다는 공기의 흔적만이 남아 있었다. 생활관 천장에 설치된 스피커에서 삐하는 고지음과 함께 군 공식 방송이 시작되었다. 전 사단 고지 방송을 시작합니다. 2025년 월 일자 징계 대상자 공고 군 기강해임 입병영 부조리와 관련된 책임자 명단입니다. 생활관은 숨소리 하나 없이 얼어붙었다. 누구도 움직이지 않았다. 식판도 이불 정리도 멈춘 채 모두가 귀만 열고 있었다. 스피커는 차분하게 이름을 읽어내렸다. 사단 13중대 병장 최영주, 상병 정도윤, 상병 김도훈 전원 군기교육대 사주 처분, 징계 후 전출 예정. 그 순간 생활관 안의 공기가 달라졌다. 긴 숨이 하나 누군가의 코끝에서 흘렀다. 도윤은 침상에 기대 앉아 있었다. 두 눈은 멍하게 앞을 향하고 있었고 양손은 무릎 위에서 꼭 쥐고 있었다. 얼굴에는 감정이 익히지 않았지만 그의 손끝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입꼬리는 어색하게 올라가 있었다. 군기교육대? 그래도 그냥 내보내진 않네. 입으로는 그렇게 말했지만 그 말에는 어떤 확신도 여유도 담겨 있지 않았다. 오히려 스스로를 위로하려는 듯 쓸쓸한 독백처럼 들렸다. 자신의 이름이 불렸을 때 등 뒤로 차가운 한기가 훑고 지나갔다. 그것은 두려움이자 뼛속까지 파고든 수치였다. 설마 진짜 이렇게 끝나는 건가? 그의 뇌리에 떠오른 건 태아가 수없이 울고 있던 얼굴이었다. 자신이 내뱉었던 말, 웃으며 했던 조롱, 그리고 무심히 지나쳤던 상처들이 하나둘 머릿속을 맴돌기 시작했다. 그는 고개를 푹 숙였다. 무릎 위에서 맞닿은 두 손의 힘이 점점 더 강하게 조여들었다. 내가 뭘 한 거지? 태아는 아무 말 없이 이불 정리 중이던 손을 멈췄다. 그리고 조용히 주먹을 쥔 채 천천히 숨을 들이마셨다. 숨이 코끝을 타고 들어오고 폐 깊숙이 내려가는 그 짧은 찰나조차 뭔가 특별하게 느껴졌다. 그는 고개를 살짝 들고 조심스럽게 주위를 둘러봤다. 아무도 그를 바라보지 않고 있었다. 예전처럼 노려보지도
힐끔거리며 수군대지도 않았다. 그건 단순한 무관심이 아니라 조심스러운 존중이었다. 끝난 걸까? 그는 침상에 천천히 앉아 두 손을 무릎 위에 올렸다. 무릎 위의 손이 방금 전 도윤의 손처럼 떨리고 있는 것을 느꼈다. 몸이 아닌 마음이 떨리고 있었다. 그동안 받았던 조롱과 구타, 고통의 기억들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다. 하지만 그 모든 순간을 이겨냈다는 사실이 이제야 실감나기 시작했다. 이제는 나를 때릴 사람이 없구나. 그는 스스로 되뇌었다. 그리고 다시 한번 가슴속 깊이 숨을 들이쉬었다. 그 숨은 오래도록 눌러 담았던 울음을 겨우 참아내는 호흡 같았다. 내가 살아남은 것이 복수의 결과가 아니라 단지 다시는 맞지 않을 거라는 안도감이었다. 그날 오후 점심시간, 태아가 식당에 들어섰다. 예전 같았으면 누군가 일부러 어깨를 부딪히며 지나가거나 그의 식판을 밀쳐내는 일이 먼저 벌어졌을 것이다. 하지만 오늘은 달랐다. 몇몇 병사들이 조용히 자리를 비켜주었다. 그 누구도 눈을 마주치지 않았지만 그 누구도 그를 무시하지도 않았다. 식판을 들고 앉은 자리에서 그는 조용히 밥을 퍼먹었다. 숟가락을 들고 한 입 한 입 씹을 때마다 이전과는 다른 공기가 그의 주변을 감싸고 있었다. 마치 투명한 벽이 생긴 것처럼. 그 벽은 더 이상 태아를 무너뜨리는 것이 아니라 그를 보호하고 있었다. 말을 거는 이는 없었지만 그를 함부로 대하지 않는 눈빛들이 생활관 전체에 퍼져 있었다. 그 속에서 태아는 처음으로 스스로를 살아있는 병사로 느꼈다. 이제는 누구에게도 무시당하지 않고 아무렇지 않게 밥을 먹을 수 있다는 사실이 마치 오래전 어머니가 만들어주던 따뜻한 밥상처럼 느껴졌다. 내가 살아남은 게 이렇게 쓸쓸할 줄은 몰랐어요. 엄마. 혜윤은 한 손에 봉투 하나를 들고 조용히 작전 통제실로 들어섰다. 그녀의 걸음은 어느 때보다 조용하고 침착했지만 그 안에 감춰진 감정은 복잡하게 얽혀 있었다. 몇 번이고 접었다 펼친 듯한 봉투는 그녀가 이 결정을 내리기까지 얼마나 많은 밤을 고민했는지를 보여주고 있었다. 노현석 대령이 책상 너머에서 고개를 들었다. 그의 표정은 단호했지만 혜윤을 바라보는 눈빛에는 미세한 흔들림이 감돌았다. 그걸 지금 내게 주는 겁니까? 혜윤은 말없이 봉투를 책상 위에 올려놓았다. 노 대령은 천천히 그것을 열어 읽기 시작했다. 중령, 이건 사직서입니다. 아직 공식 징계도 끝나지 않았고 아들 문제가 해결됐다고 해도 당신까지 책임질 이유는 없습니다. 혜윤은 잠시 눈을 감았다. 그리고 낮은 목소리로 입을 열었다. 전 그 아이를 지키려 했을 뿐입니다. 그런데 제가 한 선택들이 오히려 아이를 더 아프게 만들었더군요. 노 대령은 손가락으로 봉투를 천천히 밀어냈다. 김중령, 우리 둘 다 알고 있잖아요. 당신 같은 사람이 떠나면 이 조직은 더 위험해집니다. 혜윤은 흔들림 없는 눈빛으로 그를 바라봤다. 그래서 지금 떠나야 합니다. 저는 더 이상 군복을 입은 채로 한 인간의 엄마가 될 수 없습니다. 한동안 아무 말도 없었다. 사무실엔 무거운 정적이 감돌았다. 노 대령은 서서히 눈을 내리깔았다. 그리고 중얼거리듯 말했다. 마지막 근무일은 언제로 잡을 겁니까? 태아는 상담관 앞에 앉아 있었다. 이번 면담은 이전과는 분위기가 달랐다. 책상 위엔 두 잔의 따뜻한 차가 놓여 있었고 상담관의 얼굴엔 더 이상 형식적인 표정이 아닌 깊은 연민이 깃들어 있었다. 태아야, 오늘 기분은 어때? 조금 낯설어요. 무엇이 낯설어? 태아는 천천히 시선을 들어 상담관을 바라봤다. 누가 나를 때리지 않는 하루가 이렇게 어색할 줄 몰랐어요. 상담관은 고개를 끄덕이며 그의 말을 끝까지 들었다. 그리고 조용히 되물었다. 그럼 그 낯설미 조금은 괜찮다고 느껴지진 않아? 태아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러곤 입술을 꼭 다물고 잠시 침묵을 지켰다. 그리고요, 어머니가 저한테 말 걸어주시던 날 처음으로 제가 정말 사람이라는 느낌이 들었어요. 상담관은 눈빛을 고정한 채 종이에 무언가를 조용히 적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묻는다. 그럼 이제 누가 널 아프게 하려고 하면 어떻게 할래? 태아는 주먹을 살짝 쥐었다. 참지 않겠어요. 더는 그 말 한마디에 상담관의 눈가가 붉어졌다. 그래, 이제는 내가 너를 지켜야지. 면담실 바깥창에는
늦은 오후 햇살이 따스하게 비치고 있었다. 창밖엔 철조망 너머로 드문드문 핀 작은 들꽃들이 바람에 흔들리고 있었다. 태아는 그 꽃들을 바라보며 아주 작게 중얼거렸다. 엄마, 이제 저도 살아보려 해요. 하늘은 맑았고 연병장 위로 기분 좋은 바람이 불었다. 그날은 공식적인 행사도 훈장도 없이 조용한 저녁이었다. 하지만 부대 전체가 어딘가 낯설게 가라앉아 있었다. 김혜윤 중령은 단정하게 정복을 입고 연병장 한가운데 섰다. 몇몇 동료 장교들과 부사관들이 그녀를 둘러싸고 있었고 노현석 대령도 그 뒤편에서 묵묵히 지켜보고 있었다. 김혜윤 중령, 27년간의 복무 수고 많으셨습니다. 노 대령의 짧고 단정한 목소리에 혜윤은 경례로 답했다. 군인으로서의 마지막 경례였다. 그녀의 눈가엔 미세한 떨림이 있었지만 등은 끝까지 꼿꼿했다. 경례를 마친 혜윤은 천천히 주변을 둘러봤다. 하나하나 얼굴을 기억하듯 천천히 고개를 돌렸다. 그 눈길 끝에 한 명의 이등병이 서 있었다. 바로 아들 태아였다. 태아는 정식 복장을 하고 어깨를 쫙 편 채 바르게 서 있었다. 그 옆에는 약간 낡은 군화가 단정히 정렬돼 있었고 손엔 어색한 경례 자세가 남아 있었다. 그의 눈앞에 천천히 다가온 이는 계급장이 사라진 단정한 정복 차림의 여인이었다. 군인이 아닌 엄마 김혜윤이었다. 왔구나. 혜윤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따뜻했다. 그 한마디에 태아는 어쩌면 반사적으로 자세를 더 굳게 바로잡았다. 중령님. 혜윤은 멈칫했다. 그 호칭에 가슴 깊은 곳이 울컥했다. 그녀는 조용히 고개를 저으며 다가왔다. 이제 그 호칭 쓰지 마. 오늘로 나는 군인 아닌 거 너도 알잖아. 잠시 정적이 흘렀다. 태아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가슴 깊은 곳에서는 엄마라는 두 글자가 여전히 쉽사리 나오지 않았다. 혜윤은 조심스럽게 마치 오래된 문을 여는 것처럼 입을 열었다. 아직도 나 미워? 그 말은 너무도 작았지만 태아의 귓가에선 뇌성처럼 울렸다. 그는 천천히 시선을 피했다. 손가락이 미세하게 떨렸다. 그 입술이 조금씩 열리고 마침내 작고 조용한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아니에요. 미워했던 건 어쩌면 내가 엄마였던 사람을 너무 오래 기다렸던 탓일지도 몰라요. 혜윤은 그 자리에서 미동도 하지 않은 채 눈동자에 눈물이 고이기 시작했다. 하지만 그녀는 울지 않았다. 오히려 그 말을 듣고 나서야 오랫동안 걸어온 길의 끝이 보이는 듯한 안도감이 스며들었다. 그럼 이제는 조금은 풀렸다는 뜻이야? 태아는 조용히 하지만 분명하게 고개를 끄덕였다. 아직 다 용서된 건 아니에요. 하지만 저도 이제는 엄마가 했던 마음을 이해하려고 노력해보려 해요. 그 말에 혜윤은 잠시 숨을 고르듯 눈을 감았다. 그리고 그 어떤 계급장보다 무거웠던 손으로 아들의 어깨를 다정히 두드렸다. 고맙다. 살아줘서 버텨줘서 그리고 나를 다시 엄마라고 불러줘서. 태아는 처음으로 혜윤의 눈을 굳게 바라봤다. 그 눈빛은 군인의 눈이 아니었다. 상처받고 그러나 살아남은 사람의 눈이었다. 잠시 침묵이 흘렀다. 그리고 마침내 태아의 입술이 천천히 떨리며 열렸다. 엄마. 그 한 단어는 작았지만 연병장 너머로 울려 퍼지는 듯했다. 혜윤의 눈가에 맺힌 눈물이 마침내 한 줄기 떨어졌고 그녀는 처음으로 아들을 꼭 안았다. 그래, 우리 태아가 불러줬구나. 고마워. 정말 고마워. 그렇게 두 사람은 처음으로 군복이 아닌 마음으로 마주 선 채 아무 말 없이 한참을 서 있었다. 혜윤은 연병장을 빠져나가기 전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뒤를 돌아봤다. 차단 깃발이 펄럭이고 있었고 그녀가 지켜왔던 부대가 조용히 그 자리에 있었다. 그녀는 오른손을 들어 마지막 경례를 했다. 아무도 명령하지 않았지만 그 자리에 모인 병사들과 장교들 모두가 그녀를 향해 경례를 돌려줬다. 그리고 태아도 그 순간 바람이 불었고 혜윤의 눈에서 조용히 눈물이 흘렀다. 하지만 그녀는 미소를 지었다. 이제야 진짜 엄마가 되는 것 같구나. 그녀는 등을 돌리고 걸었다. 이제는 군인이 아닌 단 한 사람의 어머니로. 멀어지는 발걸음 뒤로 태아가 조용히 중얼거렸다. 엄마, 다시 불러도 돼요? 아직 들리지 않았지만 혜윤은 그 말이 들린 듯 고개를 살짝 끄덕였다. 햇살 속에서
두 사람의 그림자가 나란히 길게 드리워졌다. 시청자 여러분,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따뜻한 이야기를 이어가는데 큰 힘이 됩니다. 하지만 태아는 고개를 숙이지 않았다. 면담실 바깥창에는 늦은 오후 햇살이